집합에 대해서 정리를 할 테니까요. 뭐 필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없는 사람은 못하고는 나누고 하는 거고요. 집합을 우리가 어렸을 때 명절 때 선물 세트, 그죠? 과자 선물 세트 받으면 어렸을 때 좋아했던데 그 세트라는 게 집합이에요. 세트. 그리고 표시는 이렇게 해요. A 집합이라고 하면 A 이걸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쓰고 X는 10 이하의 뭐 짝수 이렇게 만약에 쓰자. 그럼 이게 이제 집합을 표시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요 부분 있잖아요. 이 X라고 하고 이렇게 칼럼을 다 끊어놨잖아요. 이 칼럼이 화장실에서 남녀 여자 이렇게 남녀 구분하는 칸막이처럼 이건 이제 기둥 칼럼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게 온소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온소. 그럼 집합의 온소. 온소는 영어로 엘리먼츠라고 해요. 엘리먼츠. 그래서 이 엘리먼츠 2를 따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A의 온소에 속한다. 예를 들면 10 이하의 짝수를 풀어서 쓰면, 그러니까 X에 대해서 X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X는 10 이하의 짝수라고 여기에 있는 게 조건이에요. 이게 조건을 나열한다. 이 온소가 되기 위한 조건. 그거는 10 이하의 짝수다. 그럼 그걸 써본다. 짝수가 2, 4, 6, 8, 10 이하니까 10이라고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썼을 때 얘네들을 지금 다 뭐라고 한다? 온소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다. 그럼 4는 A의 온소다. 이 표시해. 엘리먼트라는 단어에서 상지창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져온 거죠. 여기는 집합이라고 쓰고 여기는 온소라고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나타내는 방법을 조건 제시법이라고 해요. 조건 제시법. 이거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온소를 나열해서 하는 거를 온소 나열법이라고 이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을 표시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A를 쓰고 2, 4, 6, 8, 10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수학자 벤이라고 해가지고 벤 다이어그램 벤다이어그램하고 온소 나열법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온소 나열법은 이렇게 온소 하나하나에 컴마를 쓰는데 벤다이어그램은 컴마를 쓰지 않아요. 그냥 이 안에다가 넣어놓기만 하면 주머니 같은 거. 이게 이제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일부를 가져오죠. 일부 가져오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부분 집합이라고 해요. 부분 집합. 그래서 일부 가져오는 걸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데 부분 집합에서 이제 온소를 두 개만 가져오겠다. 그럼 두 개만 가져오면 예를 들어서 2하고 내가 4를 가져왔다 이거. 그럼 이 부분 집합 2하고 4는 A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때 표시를 이렇게 해요. 요게 뭐의 약자냐면 포함하다라는 단어. 포함하다.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라고 하죠. 테인이 이제 잡다라는 어원이 있는데 컨은 함께 잡는 겁니다. 포함하다. 컨테이너에 이 C를 따가지고 요 기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때는 집합과 집합 사이에는 얘를 쓰는 거예요. 집합과 집합 사이에는 요 이지창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긴 거 이제 삼지창이라고 우리가 수학 선생님들이 네임드 시켰는데 아무튼 집합과 집합 사이에는 이지창, 온소와 집합 사이에는 삼지창 이렇게 한다.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부분 집합이 나오면 꼭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진부분 집합이 나와요. 진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가 달라붙는데 우리가 진짜 나오는 게 진분수 할 때 한번 나왔었어요. 진분수. 그쵸? 가분수가 있고 진분수가 있어요. 진분수. 그랬을 때 이 진분수하고 가분수에서 보면 우리가 헷갈리는 게
헷갈린다. 학생들 물어보면 정답 확률이 50%인데 그죠? 가분수인가요? 진분수인가요? 물어보면 어떤 애는 가분수라고 어떤 애는 진분수라고 그래요. 그 정답은 어디에 들어가죠? 가분수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가라는 거는 법적으로 이제 가라는 건 임시라는 뜻이에요. 임시. 5분의 5라고 안 써도 되잖아. 누가 5분의 5라고 써요. 약분해가지고 1이라고 쓰면 되죠. 그죠? 이런 거를 가분수라고 임시로 분수 형태로 잠깐 쓴 거죠. 그럼 진분수라는 거는 뭐냐면 무조건 분자가 작다는 거야. 분모보다 작다는 게 진짜 분수, 진분수. 그럼 여기서 진부분 집합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이 빠져야 돼. 이 같은 게 빠져야 되는데 같으면 가분수가 되듯이 진부분 집합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이 빠져야 돼요.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부분 집합의 기호라고 했는데 이게 부등식에서 보면 크거나 같다라는 의미예요. 부등식에서 보면 크거나 같다. 그러면 크거나 같다 했을 때 이 같다라는 요 부분이 빠져나가는 게 진분수입니다. 그래서 진부분 집합을 구하라 이러면 이제 자기 자신을 빼야 되는 거지. 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일일이 노가다 뛰지 않고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 개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2의 n승계라고 해서 구한다는 거야. 2의 n승계. 예를 들면 A 집합이 1, 2, 3이야.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그러면 2의 3승계라고 표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n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A 집합의 온소의 개수를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3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래서 이 3을 갖다가 여기 지수 형태로 써주면 2의 3승해서 8개라고 써주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왜 2의 n승계가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느냐? 그거는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1이라는 온수가 있는데 집합이 만약에 1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1이라는 온수가 하나밖에 없는 1 갖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은 2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던가, 그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1 갖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은 아무것도 없던가 아니면 1이 있거나 이렇게. 이 아무것도 없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공집합이라고 표시하죠. 이렇게 공집합이라고 표시하는데 아무튼 아무것도 없거나 아니면 있거나. 그러니까 온수 하나가 있거나 1이 있거나 1이 포함되지 않거나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온수가 1, 2, 2개야. 그러면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1이 있을 때 2도 있을 경우가 있겠죠. 그런 집합이 있을 거고 1이 있을 때 2가 없는 경우가 있을 거고 1이 없을 때 2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1이 없을 때 2도 없는 경우가 있겠죠. 요 경우가 지금 공집합이죠. 이렇게. 그럼 3까지 있으면 역시 여기서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여기도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여기도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여기도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이게 집합이 2개야. 2의 1승계고 집합이 하나, 둘, 셋, 4개야. 2의 제곱계고 여기 집합이 2의 3승 8개다. 그러면 얘가 온소가 1, 2, 3, n까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거의 온소가 n개가 있다고 하면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승 개다라고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는 거 공식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집합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 집합은 여러분들 함수할 때도 배워야 되고 나중에 뭐 확률할 때도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집합 특강을 하는 거니까 조금 이따가 쉬는 시간 주고 문제 준 다음에 좀 풀이를 하면 지금 개념 설명 들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좀 어느 정도 올 거고 이미 집합 좀 아는 사람들은 쉽게 들어갈 거고 참고로 옛날에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집합이 중학교 1학년 1단원이었어. 고등학교 1학년도 1단원이고 항상 1단원이어가지고 집합이 가장 편했던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부분 집합 개수가 2의 n승 개면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승에서 하나를 빼야 되겠죠. 그 하나를 뺀 게 뭐야?
자기 자신을 빼가는가. 그래서 2n승 빼기 1이 진분집합의 개수가 된다. 자, 그래서 집합하고 온소,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 온소 나열법,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집합을 나타내는 경우 방법 세 가지를 얘기했고, 특히 이 온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은 왔다 갔다 잘할 수 있어야 돼. 조건 제시법 나타나는 걸 보고 온소를 나열할 수 있어야 되고, 온소 나열된 걸 보고 조건 제시법으로 쓰는 거고. 사실 이게 더 어렵지.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어려워요. 이걸 보고 어떤 규칙을 찾아내는 거지. 그래서 그 규칙을 찾아낸 걸 여기다 쓰는 거지. 딱 봤더니 2, 4, 6, 8, 10 하니까 12R의 짝수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뭐 예를 들면 2, 3, 5, 7이다 이건 뭐야? 2, 3, 5, 7은 12R의 소수 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게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집합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새로운 개념의 집합이 등장을 하잖아요. 항상 수학에서는 맨 먼저 이제 없었던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 그 다음에 뭘 하죠? 개념이 등장한 다음에 그 개념을 바탕으로 뭘 하냐면 연산을 해요. 잘 생각해요. 복소수도 처음에 배우면 복소수 다음에 복소수의 연산을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연산이 되는지를 수학에서 이렇게 하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활용을 하죠. 수학은 항상 이런 식인가.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연산. 근데 이 연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피드백을 하냐면 기존에 있는 거에 문제가 안 일어나는가를 보는 거지. 예를 들면 실수가 복소수 안에 들어가는데 실수해서 일어나는 모든 성질이 복소수 안에 다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돼. 실수해서 됐던 게 복소수가 안 돼. 그러면 실수하고 복소수의 관계가 애매해지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글 2025 버전을 만들었는데 2024 버전에서 만든 워드 작업한 게 하나도 안 열려. 그럼 이상한 거잖아. 그죠? 2025 버전이 판매되면 안 되겠죠. 그렇듯이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이제 연산하는 걸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집합이 어떻게 연산이 될까? 이제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떠오르지 않는데,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게 10점짜리 주관식 서술형 문제였어요.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각각 정의하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죠. 답안지 뒷면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교에서 2명 맞았어요. 주관식으로 쓰는 거예요. 나는 맞췄죠. 그 2명 중에 1명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연산하면 떠오르는 게 뭐지? 사칙 연산이 떠오르죠. 그죠? 연산과 계산의 차이점은 여기 연산이라고 하면 논리가 들어가요. 논리. 논리적인 계산을 연산이라고 해요. 근데 논리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사칙 연산은 이제 연산 중에 이미 알려진 거야. 우리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렇지? 첫 번째가 합집합이라는 거야. 합집합. 합집합이 뭘까? 이렇게 쓰는 거야. A 합 B 이렇게 써. 이건 이제 뭐 컵이라고 있고 이러는데 원래 유니언이지, 유나이티드 뭐 이런 거 다 담는 건데,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A, B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어디에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고 얘를 조건 제시법으로 쓰시오. 이건 거야. 서술형 10점. 자, 일단 뭘 써야 되지? A 합집합 B 온소 X랑 X는 이런 거. X 칼럼 X는 어디에 들어가지? A에 들어가거나 A 온소이거나 여기 뭐가 돼? 또는 한글로 또는 써도 되고 or를 써도 되고, 또는 X는 B에 들어간다. 여기 이제 합집합 표시입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뭘까요? 합이 계속 되면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이렇게 하면 뭐지? 3A이지. A 3개면 3A죠. A 5개 더하면 5A고, 그죠? 그럼 그게 뭐냐면 곱셈으로 가는 거야. 곱셈에 해당하는 게 교집합이에요. 교집합은 A, 이게 이제 AND의 N인데 이렇게 생겼는 거지.
A에 들어가고 and 그리고 x는 B에 들어가야 돼. 원소가. 이거 그리고. 그래서 한글로 써도 되고 뭐 영어로 써도 되고. 그래서 이게 교집합. 그러니까 A하고 B에 공통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이제 그죠? 덧셈, 곱셈, 뺄셈, 차집합. 참고로 이 차집합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차집합. 차집합 A 차집합 B 이렇게 합니다. A 차집합 B. 그러면 A 차집합 B는 벤다이그램으로 그리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A에서 B를 차버리는 거야. 이 배신자 자식 이런 거. A 중에 B에 소속된 애를 바로 차버려. 나가 꺼져 이렇게. 그래서 이거다 이게. A 차집합 B는 A에서 B를 찬다. 그래서 순수한 애. 얘를 이제 나는 선생님 나름대로 네임드한 게 순수한 A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 A 차집합 B는 순수한 A야. 만약 B 차집합 A면 순수한 B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X를 원소로 취하는데 그 X가 A에 들어가고 and 그 다음에 X가 B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X가 A에 들어가고 그리고 B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이거를 다시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 A에 들어가고 and에 B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를 B 위에다 이렇게 C. 네 번째에 나올 여집합을 미리 했는데 이렇게 씁니다. 즉 A 차집합 B하고 A 교집합 B 여집합이 같은 거라는 거야. 이 정의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차집합은 이렇게 된다. 시험 문제 만약에 이런 게 나왔어요. A 여집합, 차집합, B 여집합과 같은 것을 찾아라. 보기 중에 이거랑 같은 거 찾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A 여집합 쓰고 차집합이란 이 표시가 나오면 뭘 쓴다고? 차집합이란 이 표시가 나오면 교집합, 여집합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차집합 쓰면 교집합, 여집합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B 여집합을 그대로 여기다 써주면 얘가 이렇게 되고 A 교집합, 여집합이 여집합. 부정의 부정은 강한 근정이죠. 세 자리 들어오는 거예요. B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얘가 서로 이렇게 교환이 돼. 왔다 갔다 교환이 돼. 그럼 B 교집합 A 여집합이 되겠지 이렇게. 이거 많이 봤다 이거. 교집합 여집합이 나오면 뭐가 된다고? 차집합이 된다. 그래서 얘랑 같은 걸 찾아라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얘가 정답이에요. B 차집합 A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이 단어 차집합 여기서 좀 알아둬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네 번째 여기다 쓸게요. 네 번째는 여집합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써요. AC 밀란처럼. 선생님 겨울 애들이 리버풀 굳이 조끼 입고 있지. 리버풀이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고 있어서 우승할 것 같아요. 이제 우승하고 조끼 벗고 이제 반팔 입고 다녀야지 여름인데 그지? 그리고 이번에 구단주가 일론 머스크가 리버풀을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소문에. 그치. 살라도 재계약했고. 손흥민은 좀 어떻게 되려지. 자, 여 있잖아요. 여가 이게 남을 여자예요. 남는다는 거야. 얼마나 남는가? 항상 전체에서 생각을 해야 돼. 전체 U라고 하죠. 유니폼, 뭐 유니버스 이런 U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A 바깥에 있는 애를 이렇게 벤다이그램으로 표시하는 거야. A 여집합이라고. 그러니까 A를 제외한 나머지를 A 여집합이라고 하는데, 그럼 얘를 조건제 10%로 쓰면 X라는 애는 X는 누구에 일단 들어가야 되는가? 소속이 전체 집합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U에 들어가고 and 어디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A에는 들어가면 안 되지. A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씁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집합하면 항상 이 전체 집합이 등장한다. 여집합 등장하면 전체 집합. 그러면 이제 뭐 여집합은 요거만 아니면 되지. 여집합은 확률할 때 어디에서 나와? 전체 확률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A 여집합의 확률을 구하라 이러면 1에서 A 확률을 빼면 된다. 이럴 때 많이 써먹지.
여집합 나오면 이 전체 확률 1에서 2의 확률을 뺀다. 그래서 여집합 좀 알아둬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3번 차집합이었어요. 그래서 이 차집합 관련된 거 요거를 좀 이렇게 봐두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게 집합 연산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아무것도 안 보고 하잖아요. 그지?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지금 차분히 목차 외운 대로 수업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선생님 뭐 이렇게 그 교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여러분들이 일본 관련된 교재 좀 추천되는 많잖아요. 저 책꽂이 엄청 꽂혔네. 좀 보고 하나 사서 일본어 공부도 할 겸 보면 되고, 결론은 있잖아요. 개념이라는 것은 백지 테스트야. 그렇지 않나? 수학에서 개념이 뭐가 있어? 결론은 백지야. 머릿속에 있는 거를 A4 종이 하나 꺼내가지고 다 써봐야 되는 거야. 개념만.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뭐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개념이 뭔가 풍부한 거야. 또 찾아보고, 찾아봤는데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고. 그걸 계속 연습하는 게 개념 공부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개념이 어떻게 머릿속에 다 있나, 그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야. 문제를 풀면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개념이 또 첨가가 돼요. 그럼 살을 붙이는 거지. 수학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개념 조금만 알고 문제 다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뭐 하나의 개념으로 모든 게 다 풀려. 수학도 풀리고 물리도 풀리고 화학도 풀리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개념을 살을 계속 붙이는 작업이 문제풀이라고 생각하고, 개념은 그냥 대화가 돼야 돼. 서로 머릿속에 백지 상태에서 다 적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집합의 연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기 집합의 연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집합의 연산을 하고 이제 활용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게 있어요. 더 모르간의 법칙이랍니다. 더 모르간의 법칙. 더 모르간 사람 이름인데 이게 뭐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드모르간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런 게 면접에서 예전에 우리나라 대학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알가 모르간 이렇게만 기억을 해가지고 교수님 이 드모르간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거 알가 모르간 그 공식이죠. 이러면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 그러면 안 되겠죠. 드모르간 법칙이 뭐냐면 자동차가 만들어졌는데 그냥 몰고 막 싱싱 달리면 사고 나요. 드론 택시가 좀 있으면 등장하고 이제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막 나올 건데 그거 그냥 허가하면 난리 나지. 운전하다 때려 박는 거야. 하늘에는 중앙성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 그죠? 그래서 아마 법이 제정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법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산을 하기 위한 법칙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집합의 연산을 하기 위한 법칙인데, 합집합하고 여집합, 그다음 교집합 요 사이의 관계를 정의한 법칙. 드모르간 법칙이랑 교집합, 여집합, 합집합 사이의 관계를 정의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풀 때 이렇게 가면 얘가 뒤집어지는 거죠. 교집합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좀 안 상태, 그다음에 이 차집합을 좀 안 상태에서 시험에 많이 나왔던 예전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자, 요거는 같은 게 뭐냐라고 딱 나왔는데, 시험 문제 이게 나왔는데 어떤 애가 답을 이렇게 썼어. 맞는지 한번 봐봐요. 맞을까? A 차집합 한통에서 뽑아내고 B 교집합 이렇게. 그러면 틀렸다. 틀렸어. 왜 틀렸냐면 차집합이 나오면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여기도 차집합이 나오면
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야. 수학은 약속이 나문이니까 따라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A 교집합 있잖아요. A 교집합. 그래서 A 교집합을 묶어내는 거야. 공통으로 묶어내면 B 여집합, 교집합, C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냐면 A 교집합이 되고 이 부분이 여기서 여기 오는 게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드모르간 어떻게 돼요? A, B 합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느끼겠지.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꼭 불러오는 것도 잘해야 되니까 항상 그 수학 잘하려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거 한 거야. 풀어진 거를 다시 묶은 거야. 그러면 딱 봤더니 뭐하고 같아요? 이거 어디서 봤다? 교집합이죠. 이게 차집합이 되죠. 교집합, 여집합이 나오면 차집합이 돼.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된 게 정답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랑 비교해봤을 때 뭔 차이야? 이게 정답인데 뭔 차이냐면 교집합이었던 게 이대로 교집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합집합으로 바뀌는구나. 나머지 똑같다. 그럼 이게 이제 응용이 되려면 또 다른 문제 이렇게 나왔어 말이야. A 교집합, 차집합, B 합집합, A 차집합. 이건 뭘까? 그럼 이제 이거는 쪽을 했으니까 굳이 그죠? 이렇게 안 해도 답이 나와야 돼 이거. 어떻게 하냐? A 차집합 해놓고 B, C를 하고 나서 요것만 뒤집어주면 돼. 이게 답이에요. 한번 해봐요. 직접 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이런 정도는 암기해주면 된다. 그래서 집합의 연산에서 아까 세 번째 차집합이 중요하다는데 차집합하고 드모르간의 법칙이 포함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집합을 할 때 잘 모르겠으면 벤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이 토론이나 어떤 생각을 정리하거나 어떤 답변을 할 때 있잖아요. 이 집합의 그 논리를 갖다가 잘 할 줄 알면 이 사람이 엄청 답변을 빨리빨리 잘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가둘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구획을 잘 맞춰가지고 바운더리를 이렇게 경계를 잘 지어서 요거는 이 바운더리, 이건 이 바운더리, 그죠? 얘랑 얘랑 겹치지 않게끔 탁탁탁 분류하는 거지. 책상 정리 잘하고 친구 관리 잘하고, 그죠? 학교 친구, 사회 친구 뭐 이런 거 관리 잘하고, 집합, 연산 이런 거 좀 잘 정리해 놓기 바래요. 드모르간 법칙까지 됐죠?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집합의 이제 활용 쪽으로 조금씩 가볼게요. 됐죠? 연산에서 아직 좀 더 빠진 게 있긴 하네. 연산에서 좀 빠진 거를 조금 더 보완하고 갈게요. 활용 바로 안 가고 조금만 더 보완합시다. 예를 들면 A가 B에 이렇게 포함된대. 그럼 누가 더 큰 거냐? B가 더 큰 거야. 얘 작은 거. 한자 소자 됐잖아 많이 쓰는데 이럴 때. 이거일 때라는 조건이 붙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A랑 B를 합하면 뭐가 되느냐? 이 자리 뭐가 될까요? 합집합은 합하는 거는 무조건 큰 게 답이 돼. 큰 게 답이 되니까 누가 컸지 방금? B가 컸지. 그래서 여기는 B가 들어가면 돼요. A 교집합 B는 뭐가 될까? 이 조건에서 보면 어때요? 교집합은 무조건 공통점이잖아. 둘 사이의 공통점은 작겠죠. 그죠? 작은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답이 뭘까? 작은 거. A가 작지. 그래서 여기에 A가 들어가. 그렇지? 그러면 이런 언급이 없어도 통하는 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A랑 합집합, 전체 집합 U 이렇게 보이는데 이건 합집합이고 이건 U라는 집합 표시예요. 기호고 이거는 어떻게 될까? U는 얘가 무조건 큰 거지. 절대 존엄이지, 그치? 얘가 무조건 큰다. 그러면 답은 무조건 U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치? 그 다음에 A랑 교집합 U가 되면 무조건 얘는 작은 게 답이 되죠. 교집합. 그래서 얘는 무조건 A가 되는 거다. 됐나요? 자, 만약에 모든
대하여 A 교집합 B를 했더니 얘가 나옵니다. 모든 A, B에 대하여 모든 A, B에 대하여 했더니 항상 이게 나옵니다. 항상 A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A는 뭐라는 거지? A, B가 뭐든 상관없이 모든 A 처음에 이게 맞네. 모든 A라고 생각하는 게 맞았다. 모든 A에 대하여 항상 그지? 모든 A에 대해서 항상 이게 성립을 해. 말을 어떻게 해야 돼? 말이 좀 어렵다. 모든 A에 대해서 A교 B를 했는데 A가 됐대.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A가 무조건 작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교집합은 무조건 작은 게 답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B의 정체가 뭐냐 이거야. B의 정체가 A가 무조건 작아야 되는 거면 어떤 걸 갖다 대도 A가 무조건 작아. 그럼 B의 정체가 뭐야? B라는 게 전체 집합 U라는 거야. 이해돼? 이 얘기 하려고. B가 전체 집합 U이면 A가 어떤 것들이 오더라도 모든 A에 대해서 그냥 답이 A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모든 B에 대하여 다르게 한번 해볼까? 모든 B에 대하여 A 합 B를 했는데 얘가 B가 나왔어. 그러면 합집합은 뭐야? 무조건 큰 게 답이잖아. 이게 크다는 거거든 지금. 모든 B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것도 모든 A에 대해 어떤 거를 넣어도 그렇지. 모든 B 맞는 것도 말이 이 부분에서 이제 말이 좀 꼬이는데 모든 B에 대해서 B가 어떤 것들이 오더라도 합집합을 하니까 무조건 결과가 B가 되더라. 이 말은 A가 도대체 뭐면 된다는 거야. A가 공집합이면 되지. A가 공집합이면 A가 무조건 작잖아. B보다. 그러니까 결과가 가장 큰 B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B가 나왔다는 거야. B가 뭐 1이 되든 온소가 뭐 100개가 있든 1개가 있든 무조건 B가 가장 크려면 A가 공집합이면 된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크고 작다 이런 거 판단할 때 한자 소자랑 대자를 잘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연산을 하면 연산이 될 겁니다. 그래? 그렇지? 마지막 거는 A가 그냥 B의 부분집합이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모든이란 말이 있습니다. B의 부분집합은 되는데 모든 B라는 건 B가 어떤 것들이 오더라도 결과가 B가 무조건 커야 되니까 이러려면 그걸 만족하는 거는 A가 공집합일 때만 가능한 거죠. 만약에 A가 3이야. A가 3인데 B가 어떤 걸 들이대도 B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3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모든 B라는 말이 모순이 생기는 거지. B가 공집합이 와도 심지어 공집합이 와도 B의 공집합이 와도 얘가 공집합이고 답이 이게 공집합이라는 거야. 이해돼요? 이런 개념이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공집합이면 무조건 이 답이 공집합이 오든 뭐 어떤 놈이 오더라도 결과는 공집합이 또 이것도 성립하는 거지. 이것도 공집합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면 된다. 네. 그 일본 교재로 들어있어 집합이.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활용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나와요. A 합집과 B의 온서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온수의 개수를 말해. n 넘버라는 거지. 넘버. 그러니까 A 합집합 B의 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건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온수의 개수를 얘기할 때 A 집합이 1, 2, 2, 3 이렇게 써요, 안 써요? 이렇게 안 써. 중복되면 한 번만 쓰면 돼요. 이렇게 1, 2, 3. 그리고 이럴 경우에 NA는 3 이렇게 쓰면 돼요. 온수의 개수가 3개다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1, 2, 3 써도 되고 3, 2, 1 써도 상관이 없어. 이건 상관없어. 순서 바뀌는 건 상관없는데 같은 걸 두 번 써가지고 온수의 개수가 이건 4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이제 이런 논리가 어디에서 약간 차용됐냐면 소인수분해 할 때 소수 1을 소수에 넣어요, 안 넣어요? 소수를 안 넣지, 그지? 왜 예를 들면 11은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요. 근데 1을 갖다가 1은 y 소수 아니에요. 1을 왜 소수에 안 넣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1을 소수에 넣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를 갖다 이렇게도 쓸 수 있지.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1승씩 이렇게 올려놨다고 했을 때 우리 이거 약수의 개수 구할 때 여기다가 1을 더하고 여기다가 1을 더해서 두 개를 곱하면 이게 양의 약수의 개수가 돼서 약수의 개수 공식이잖아. 개수가 몇 개냐 했을 때 이 공식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3, 2, 6, 6개라고 이렇게 답을 쓰는데 1을 갖다가 무누면 약수의 개수 공식이 무너져. 그지? 이해돼요? 그래서 1을 소수에 안 넣기로 약속한 거야. 소수에 넣는 순간 소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약수의 개수 구하고 뭐 약수의 총합 구하고 이런 공식이 무용지물돼. 그러니까 넣었을 때 기존 질서가 무너질 것 같으면 안 하기로 약속하는 거야. 이해돼요? 전자 발견하기 전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는데, 그죠? 나중에 전자 발견해 보니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잖아. 그럼 전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는 게 맞는데 전류의 방향은 그냥 그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는 걸로 약속한 거니까 바꾸지 말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왜? 같은 전자가 마이너스 음전하니까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청력이 작용이니까 밀리니까. 그것처럼 1을 갖다가 소수에 안 넣은 이유다. 이런 게. 그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두 개 되면 한 번만 쓰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온수의 개수가 이걸 4개라고 봐버리면 머리 아파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A하고 B의 합집합의 온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러면 일단 A의 온수의 개수를 더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B의 온수의 개수를 더해. 이렇게 더했더니 요 부분,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은 A 할 때 더해지고 B 할 때 더해져가 얘 두 번 더해졌네. 그거는 빼줘야 되겠다. A교 B의 온수의 개수를 한 번 빼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공식이 하나 나오는 거지. A 합집합 B의 온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러면 NA 더하기 NB 빼기 N. 이게 이제 덧셈 정리였지. 확률의 덧셈 정리가 이거였죠. 확률 덧셈 정리 기억나요? 덧셈 정리는 뭐냐면 P로 바뀌는 거지. 확률을 프로보빌러티라고 하지. 프로보빌러티. A 합집합 B의 확률은 PA 더하기 PB 빼기 PA교 B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집합 특강을 좀 들으면 확률에도 도움이 되고 시너지가 있다. 이래서 오늘 특강하는 거니까 잘 듣고 내가 지금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그리고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이거 공부할 때 잘 안 해오진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주려고 하는 건데, 선생님 설명 듣고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복하면 돼요. 어렵습니다만 반복하고 연습만이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을 자기 걸로 만들려면 연습 많이 하면 돼요. 수학이 어려울 것 같으면 선생님 어떻게 지금 수학 가르쳐요? 머리도 안 좋아. 헤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리도 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세 개짜리가 나와요. A 합집합 B, 합집합 C 온수의 개수 구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다고 했을 때 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일단
A를 이렇게 더하겠지. A 더해. 그 다음에 B를 더하겠지. B 더해. 그 다음에 C도 더하겠지. 이렇게 C를 더해. 그러고 나서 빼줘야 돼. 뭘 빼주냐면 A에서 B하고 이거 공통으로 겹친 부분 얘를 빼줘야 돼. 빼기 A교 B를 빼주고 그 다음에 B하고 C 겹친 이 부분 요것도 빼줘야 돼. B하고 C의 공통인 거 빼줘야 돼.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C하고 A 또 공통인 것도 빼줘야 되겠지. 이것도. 그래서 C하고 A인 것도 C 교집합 A를 빼줘.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요 가운데 있는 요거 세 개 다 겹친 요 부분은 하나, 둘, 셋, 세 번 할 때 세 번 더 있고 또 요거 할 때 한 번 뺐고 요거 할 때 한 번 뺐고 요거 할 때 한 번 빼가지고 이때 또 세 번을 뺐어. 그러니까 세 번 더하고 세 번 뺐어. 그럼 안 닿은 거지. 펑크난 거지 그 자리가. 그지? 그래서 마지막에 더해줘야 돼. 뭐를 A교, B교, C를 한 번은 더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세 번 더하고 세 번 뺐잖아. 빼. 세 번 더하고 더함. 세 번 뺨.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한 번은 1번 한 번 더함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 공식 외울 때 선생님 이렇게 외우면 외워질 거예요. 세 번 더하고 세 번 뺐는데 가운데 거 있는 거. 그래서 요거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모르는 미지수를 여기를 x로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얘를 갖다가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거지. 얘를 미지수 x로 두고 숫자를 끼워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됐나요? 그래서 대충 지금 생각나는 대로 지금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집합에서 혹시 그거 잠깐만. 자, 빠진 게 있는 거 한 번만 체크하고. 그거 하나 빠졌네. 서로소라는 말이 나와요. 집합에도 서로소라는 말이 나오면 집합에서 A교 B가 공집합이다. 이러면 이게 서로소라는 거야. A와 B가 A 집합과 B 집합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래서 서로 소처럼 쳐다보는 거야. 쟤 뭐지? 여기서 쳐다보는 거를 서로소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거 어디서 나오지? 학문에서는 이거를 배반 사건이라고 부르죠.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이란 말을 할 때 나오는데 배반 사건이 서로소지. 서로 소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서로소 하나 빠졌고 그 다음에 집합 연산 법칙에서 이것도 빠졌네.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은 A 합집합 B가 B 합집합 A 이렇게 되는 게 교환 법칙이지. A 교집합 B가 B 교집합 A. 그러니까 합집합이나 교집합을 가운데 두고 익스체인지 되는 게 교환이야. 교환 법칙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뭐냐면 A 합 B 합 C가 있는데 앞에 거 두 개를 더하나 A 합 B 합 C가 있는데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더해서 나머지 이렇게 하나 같다라는 거야. A교 B교 C에서도 앞에 거 두 개 하나 A교 B교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은 A 합 B 교집합 C라고 했을 때 이렇게 분배하는 거죠. 이렇게 A 합 여기를 세트로 이렇게 분배하면 돼. A 합 B 그다음 요거 써줘야 돼. 교집합 A 합 다시 A 합 C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를 갖다가 보고서 아 요거 공통인 게 있네. 그래서 공통인 걸 이쪽으로 이렇게 묶어내는 요 작업도 중요한 거야. 왔다 갔다가 돼야 돼. 이렇게 가는 거하고 이렇게 오는 게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돼야 돼. 저게 분배 법칙이야. 이렇게도 될 수 있겠지. A 교 B 합 C 하라고 하면 A 교 B 요거를 이렇게 하죠. A 교 B 그다음 합 그다음 A 교 C 요거 다 분배 법칙이다. 그래서 집합에 서로 소하고 교환 법칙, 분배 법칙, 교합 법칙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 마지막에 한영에서 원소의 개수에서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A에서 B에 있는 거를 빼버리고 순수한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지. NA A에서 A 교 B를 뺀 걸로 이렇게 써도 돼.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저렇게도 하나 넣으면 되지. 아니면 이렇게도 할 수 있지. A하고 B의 합집합에서 누굴 빼면 되지? 합집합에서 B를 빼버리면 되지. 이렇게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구하라고 하면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다. 문제에서 주어진 게 얘가 주어졌는지 얘가 주어졌는지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함수 문제는 잘 모르겠으면 그래프 그려보면 되거든. 근데 집합 문제는 잘 모르겠으면 펜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좀 이해가 돼요. 펜다이어그램을 그려보는 습관을 좀 들여서 하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금 집합 빠른 시간에 내가 지금 개념 설명 쫙 했어. 집합이 뭔지, 원소가 뭔지, 그 다음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 벤다이그램. 중요한 것도 하나 빠졌네. 자, 뭐가 빠졌을까? 아까 공집합 있잖아요. 공집합은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에 대한 개념이 빠졌어. 자, 집합하면 칸토라는 사람이 있어. 칸토르라고도 하는데 칸토라는 사람이 1900년 초반에 학회에서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연수의 집합하고 정수의 집합 어느 게 더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수학자들이 전부 다 당연한 질문하네. 자연수보다 정수가 더 크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칸토가 뭐랬냐면 몇 개나 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다 동시에 자신 있게 정수가 더 크지? 그러니까 그럼 몇 개나 더 큽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야. 이상하잖아. 크다고 확신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몇 개나 크냐 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야. 이게 뭐지? 새로운 개념이 나온 거야. 그게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에 대한 개념이 나온 거야. 칸토 이러는데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의 개념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 나오면서 이게 수학에서 이런 어떤 개념적인 걸 정리해주면 이게 물리나 화학적으로 퍼져나가가지고 다중우주론 얘기도 나와 이제. 우주가 있다, 빅뱅이다, 우주가 팽창한다. 그랬더니 그 우주 빅뱅 그 우주 그 끝에 바깥에는 뭐냐 이거. 뭔가 공간이 있으니까 퍼져나가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퍼져나가고 있으면 풍선이 확장돼 나가고 있으면 풍선 바깥에는 뭐냐 이거. 그럼 우주 아니야? 그럼 우주 아니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주 바깥에도 우주다. 풍선 안에 풍선이 있고 막 또 풍선 안에 풍선이 있고 다중우주론 이런 개념으로. 내가 얘기한 게 틀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선생님이 이해한 범위에서 그 정도 수준이야. 아무튼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 있는데 원소의 개수를 유한집합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거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럼 온수의 개수 무한계니까 이러면 이제 헷갈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 유한집합은 온수의 개수를 수로 표현 가능한 거. 온수의 개수를 수로 표현 가능한 수로 이 수가 이제 핵심 단어인데 수로 표현 가능한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하고 무한집합은 온수의 개수를 수로 표현 불가능, 불능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수로 표현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제 예를 들면 A 집합이 1, 2, 3이야. 그러면 온수의 개수 A 집합 온수의 개수 몇 개? 3개. 이렇게 수로 표시가 되면 얘는 무슨 집합이라는 거야? 얘는 유한집합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공집합 아까 이렇게 쓰지? 이거의 온수의 개수는 몇 개지? 공집합이라는 거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데 비어 있는 거지 안에가 온수가 없어. 빵개지 이거 0이지, 그죠? 자 물어보는 거야. 공집합은 유한집합일까 무한집합일까? 내가 방금 유한집합의 정의가 뭐지? 수로 표현 가능하다 했잖아. 공집합은 온수의 개수가 0이라고 표현이 됐지. 0은 수야 아니야? 0이 숫자 아니야? 0수지? 자연수에 안 들어가고 정수에 들어가는 수잖아요. 그래서 공집합은 뭐다? 유한집합이다. 수로 표현 가능하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돼.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원래 0이라는 게 이제 0은 지금 숫자로 받아들였는데 원래는 0이 뭐냐면 기호였어. 무한대처럼. 무한대 이거 기호죠. 무한대. 얘는 기호야, 기호. 수가 아니야. 그래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2무한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얘는 기호야. 큰 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가 무한대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주가 크다는 거를 숫자로 못 나타내는 거야. 뭐 길이가 몇 미터 이렇게 못 나타내는 거야. 그냥 개념적으로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은하, 지구가 소속되어 있는 태양계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그러지. 지금 안드로메다 은하가 하고 우리 은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몇 년 뒤에 부딪히는 게 아니고 수십억 년 뒤에 수천억 년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부딪혀. 멸망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멸망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신호등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보면 다 부딪혀가지고 쓰러지나? 그냥 알아서 피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지. 우주가 원체 크니까 은하가 영어 갤럭시지. 삼성 핸드폰 갤럭시. 이렇게 스쳐 지나간다 이렇게 서로. 개 중에는 가까이에 있는 놈은 빨려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태양계에 빨려 들어와가지고 돌고 있는 놈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간다라고 지금 과학자들이 예측을 하는데 무한대가 그런 의미야. 굉장히 크다는 거를 말로 표현 안 하고 기호로 표시할 때 무한대야. 근데 이 0은 숫자야, 숫자. 0은 수예요. 근데 사실 0이 맨 처음 도입된 거는 인도에서 이건 23이고 이거는 203입니다. 띄어쓰기를 했다고 이렇게. 근데 어떤 놈이 글씨 엄청 크게 대빵으로 쓰는 놈이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그런 거 우긴 거지. 203인데 이게 내가 글씨가 커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거 싸움이 나니까 논란이 된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뭔가 여기 빈자리에다 뭔가를 넣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띄어놨다가 나중에는 이걸 네모로 했다가 뭐 세모로 했다가 그러다가 동그라미로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0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빈자리, 자릿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0이 처음에 도입된 거야. 그러니까 처음의 의미로 보면 얘가 좀 기호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0은 숫자지, 그지? 그래서 초등학생한테 선생님이 0이 자연수에 0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것도 확률 50%인데 들어간다는 애가 반이고 안 들어간다는 애가 반이야, 그지? 근데 자연수는 영어로 내추럴 넘버잖아요. 나무에다가 그날 곰 한 마리 사냥했으면 나무에다 돌로 이렇게 줄을 하나 끄었겠지. 두 마리면 두 줄 끄었지.
한 마리도 못 잡아 기분이 나쁜데 돌이나 칼 갖고 0을 한번 표시해봐 나무에다가 선비겠지. 그지? 곰도 못 잡았는데 표시 안 한다고 못 잡은 나라. 그러니까 자연의 수에서는 0이라는 게 들어오지 않아요. 0이라는 숫자가 자연의 수는 아닌 거야. 사람이 만드는 거야. 이렇게 자릿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인도에서. 그래서 이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 0, 숫자에서는 0, 국어에서는 있잖아. 띄어쓰기란다. 그게. 우리나라 국어가 1800년 전까지는 한글이 띄어쓰기가 아니었대. 한자처럼 그냥 다 붙였을 때. 일본어도 지금 띄어쓰기 안 하지. 한글이 띄어쓰기가 안 됐다고 생각해봐. 의미가 굉장히 힘들 텐데, 언더우드인가? 미국의 선교사 독립협회 그 독립신문 발간하는데 그 사람이 도와주면서 그랬대. 너희 한글은 좀 띄어쓰면 안 되나? 영어는 띄어쓰기 하잖아. 그래서 한글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수학에서도 0이 이렇게 발명되고 나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듯이. 자, 개념 설명 빠진 거 없이 집합에서 빠진 거 없이 다 설명했습니다. 이제 자 쉬는 시간 잠깐 하고 내가 단체로 문제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쵸? 그 문제 좀 이따 풀이할게요. 2교시 때 잠깐 쉽시다. 내가